이 공간은 더불어 행복한 부천을 꿈꾸는 시민들의 공유 공간입니다. 이곳 더불어숲과 마을 활동가들의 모임인 마을콕, 그리고 부천의 이야기를 다루는 팟캐스트 비틀스의 멤버들, 그리고 옆국 주민, 청년들이 숲앤콕이라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숲앤콕 운영위원장 임민아라고 하고요. 팟캐스트 비틀스 작가 겸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숲앤콕이 준비한 첫 번째 프로젝트 수요일엔 사이다. 저희 공개 강좌를 함께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우지영 CEO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드레스를 입으셨어요. 왜 저부터 소개를? 네, 잠깐 네, 안녕하세요. 예, 우지영입니다. 정치에 불만 되게 많으시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헌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헌법 강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이민아 선생님한테 많이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의원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많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이런 더불어숲 공용관을 만들고 강좌를 하고 싶다고 강사 섭외 중에 있는데 우리 선배님이세요. 흔쾌히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TV에 뉴스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오늘 생방송으로 출연하신 우리 조유진 소장님 잠깐 거기서 서울에서 촬영하시고 부천까지 바로 달려오시느라고 아마 저녁도 못 드셨을 거예요. 먼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조유진 소장님은요,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하시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일을 하셨고 10년 동안 국회, 청와대, 정당 등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문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인 헌법 사용 설명서, 그리고 지금 여기 우지영 의원께서 들고 계시는 처음 읽는 헌법으로 청소년들에게 헌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유진입니다. 예. 헌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을 만난다는 게 사실 제가 영광이거든요. 헌법에 관심 있고 제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야, 네가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이거를 좀 판단을 해보고 혹시 헌법에 어긋나거나 또 이렇게 하면 헌법에 더 부합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라.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이 헌법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다.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사상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이 정치라든가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좀 더 오류가 좀 덜 없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최소한의 어떤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춰나가면 훨씬 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잠자는 헌법의 코토를 뽑아주마입니다. 제가 헌법 강의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제가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밤새서 봤어요. 내용은 사실 보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희 헌법연구소 소개를 하면 현재 연구원은 저 혼자고요. 개인 연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헌법 입국이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의헌치국이라고 합니다. 의헌치국 한문으로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린다, 정치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중국도 헌법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헌법 교육이 거의 안 됐었는데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성 이걸 강조하죠. 법치 이런 걸 사실 그동안 별로 소홀히 했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신중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학 입시의 그 과목이 됐고요.
국민 학생들이 헌법을 외우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선진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옛날부터 헌법 교육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교보문고에는 미국 그 사회 교과서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사실상 헌법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헌법을 통해서 자기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헌법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치 경제 시간에 헌법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헌법의 어떤 그 조문 내용 위주로 했지 기본적인 헌법 사상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 사상, 원리, 무엇이 헌법인가. 이거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최소한 그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랄까 그리고 보수적인 양반들이 그 알려주기 되게 싫어하는 헌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헌법의 진짜 X가 뭐고 헌법의 기본 정신이 뭔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서 그냥 헌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으로 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이런 게 이제 저희 연구소의 목표고요. 슬로건은 헌법을 실천하는 정치, 헌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강령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저희 연구소는 자본과 권력,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제 불가능한 독립연구소입니다. 통제 불가능. 이거 이제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헌법 교육 운동을 하시는 그 시민단체인데 거기 그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이 저랑 상당히 술도 잘 마시고 서로 코드가 맞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이런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연구소에 대한 소개 말씀 일단 마치고요. 답답하거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그 유튜브로 OST를 봅니다. 음악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광활한 벌판에서 이 외놈들을 몰아내는 그 정우성인가 저 사람 그 영화 배우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이 장면을 틀어드린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헌법하면은 어떤 그 개념의 산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책상 앞에서 만든 거 이렇게 법조인들이 만든 거 법학자들이 만든 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헌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의 산물이 아니고 이게 이제 혁명의 산물인 겁니다. 혁명. 그러니까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그 유럽과 미국에서의 연속적인 그 19세기, 18세기 이 당시에 그 혁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제 사상가들이 나왔고요. 그 사상가들의 그 주장 내용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헌법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헌법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미국 독립선언이라든가 프랑스 인권선언, 1780년 인권선언 그런 것들이 있죠.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건데요. 방금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제 또 헌법하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중국 사람인데 강태공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 헌법은 이게 일반 법하고 달라서 정치규범입니다. 정치규범. 그래서 이제 헌법은 정치와 법의 중간지대에 있다. 정치와 법의 중간지대에 있다.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법학의 분과인 동시에 또한 정치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도 헌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헌법에 대해서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체제를 일단 만드는 어떤 뼈대가 아니겠습니까? 정치 규범이고 최고 법 규범인데 한 나라에 있어서 제가 이 강태공을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강태공 하면 뭐 낚시꾼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낚시를 하다가 주나라 문왕을 낚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상이 됩니다. 나이 70에 그렇게 됐는데 이 양반이 그 주 문왕하고 같이 만든 나라 세운 나라 이제 주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이제 은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로왕이 굉장히 폭정이 심했습니다. 사람들 막 기름에 삶아 죽이고 그러니까 문명적인 뭔가 백성들이 억셉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체제를 만들자 해서 세운 게 주나라였고 주나라 왕조가 20세기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으로 봉화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또한
조선이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무려 거의 한 3,000년 동안 동아시아 질서를 지배했던 그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의 뇌리를 지배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원형을 만든 게 주나라거든요. 근데 그 주나라의 모든 그 기획을 했던 정치적 기획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광태공이요. 그래서 위대한 정치 사상하고 이 사람 또한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불과 4만의 소수 병력으로 수십만의 그 은나라 병사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를 무너뜨리죠. 이 강태공이 낚시를 아까 제가 얘기한 낚시를 이 사람이 보통 낚시 이게 휘어 있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갑니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우리 우 의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한번 같이 가시죠. 그 낚싯바늘이 원래 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옛날에 신라시대 때도 철사로 돼가지고 휘어져 있는 낚싯바늘 친구도 있습니다. 동물 뼈로도 만들고. 근데 강태공은 휘인 게 아니라 일자 낚시를 했습니다. 일자로 된 미끼를 바늘을 썼죠. 그래서 이런 일자로 된 바늘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냐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뭐 세월을 낚네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일자로 된 낚시로도 바늘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 과정인데 바늘이 직선으로 돼 있으면 이 끝에 이제 실이 매달리면요 당연히 물고기가 안 물리죠. 근데 이게 바늘이 닫히면 이 가운데다가 실을 묶으면 이게 딱 들어갔다가 나올 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나오는데 일자형 낚시 바늘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자 낚시의 창안자인데 헌법과 그 일반 법률의 관계가 마치 그 일자 낚시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바늘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태공은 일자 낚시로 천하를 낚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헌법은 단순히 개개인 간의 분쟁 해결의 수단, 원래 법이라는 것은 또는 사법제도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제도가 있어가지고 개인 간의 분쟁에도 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한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천하를 좌우하는 그러한 그 법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금 이제 강태공 얘기를 본 김에 이왕이면 중국 얘기 한번 좀 더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炎帝就是神农氏，他是姜太公的祖先。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시도하죠. 염제 신농 씨는 이 강태공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강태공의 조상이라는 뜻이고 방금 나온 게 이거 듣고 나서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해요. 炎帝就是神农氏，他是姜太公的祖先。这个为什么要这样讲？ 이 因 얘기를 为 내가 他 왜 不是 하냐? 正原人，他是东夷之人。这个有好多含义。第一个告诉我们， 금방 끝납니다. 中华民族不论你是什么血统，不论你长成什么样子，不论你的来历，他都不论，他只论你有没有尊崇道统。你尊崇道统，你就是中华民族。 예.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은 보시면서 약간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자, 이분이 이제 대만의 교수인데 강태공에 대해서 이제 강태공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이제 강의하시는 분인데 강태공이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의 삼왕오제 중에 신농 씨가 있습니다. 염제 신농 씨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신농은 그 약초를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약초를 다 본인이 먹어보고 본인이 먹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면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신농의 후예라는 것이죠. 신농의 후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원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중국인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이후에는 이제 한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 중원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동이인이다. 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이라고 하죠. 북한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이인인데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중화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또 어떻게 자랐는지 성장 과정도 중요하지 않다. 매력도 따지지 않는다. 중화민족은 누가 중화민족이냐? 그러니까 중화의 도통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중화민족이지 그 사람의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강태공이 동인이지만은 중화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태공이 또 우리 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진주 강씨의 후손이 저 시조이기도 해요. 강태공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말에 대해서 도통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도통 그러면은 따오통이라고 해서 발음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거쳐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것을 그 전체를 일컬어서 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의 역사 전통을 인정하면은 비록 그 외국인이나 피가 다를지라도 중화민족이다 이걸 주장하는데요. 이게 중국인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투쟁도 하고 또 포용하면서 거의 제국을 만든 거죠. 오늘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땅덩어리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이제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자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네 도통을 인정하면 누구나 다 중화민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을 묻지 않고 자기네 그 고전, 탈무드를 인정하고 토라 이런 걸 인정하면 그리고 유태교를 믿으면 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태인들의 그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 현지에서 다 적응해서 살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필요한 게 이런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순혈주의라든가 단일민족 신화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통일하게 되는 북한 주민들도 있고요. 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중국 동포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귀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을 가지고 당신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과연 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중화민족의 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그 중요성이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저는 그래서 앞으로 헌법 장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장사가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우리 직원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 장사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헌법 필요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인물 중심의 정치, 어떤 또는 지역 기반의 정치, 뭐 이런 정치가 한국 정치를 지배해 왔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식상한 거죠. 이번 총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졌죠. 이제 지역도 없습니다. 이제 뭐 지역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경남 부산에서도 뭐 야당이 뭐 7명이나 되고 말이죠. 또 대구에서도 야당으로 되고 그런가 하면 뭐 호남에서도 또 새누리당 의원이 전북에서도 되고 전남에서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지역에 대한 그런 아주 그 강고한 그런 이게 지역주의 벽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 정치, 이제 우리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실증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왜냐면은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민주화 운동하다 투옥도 되고 탄압도 받고 막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짠한 게 있어가지고 그 인물 중심의 정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희생을 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누가 가가지고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됐어요. 아무리 뭐 지금 박근혜가 뭐 못한다 잘한다 그래도 그 옛날처럼 자기 아버지 때처럼 그게 못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헌법의 중요성이 더 저는 높아진다고 보고요. 그 정치인들도 앞으로 이제 헌법을 주로 요새 이제 최근에 유승민 그 의원이 헌법 조문 가지고 가장 그 덕을 많이 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그때 당시에 이한구 그 의원이 공천을 다 이제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국민이 주권자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 얘기 한마디로 이제 유승민이 그 대권 주자의 반열까지 올라갔죠. 그 정도로 헌법의 위력이 크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언어의 전쟁인데 여기에서 우위를 점령하려면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헌법을 아셔야 되고요. 헌법의 논리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헌법 원리를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학생들 아까 제가 이 책장 가져와야죠. 이 책이 제가 이제 처음 헌법 연구소인데 이 책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제가 3권을 썼는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학원에서 논술교재로 채택이 돼요. 강남에서 중학생들 논술교재로 사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논술을 할 때 그 논리를 쫙 전개해야 되는데 헌법을 알면은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틀이 많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앞으로 글쓰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헌법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힘 있는 글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직장인들, 뭐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헌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일자 낚시하고 이제 보통 구분 낚시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헌법이 있고 그 외의 모든 법은 제가 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법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면은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하고 일반적인 다른 자법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법도 그 자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식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걸 본인도 어디 가서 읽을 틈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과를 고등학교 때 가는 사람들은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문과 출신들도 요새는 뭐 대학에 가가지고 헌법학 개론이라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상식으로 알고 가시고 헌법과 그 외의 모든 자법과는 이게 다르다.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서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자, 헌법 맨 위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게 이제 법 단계설이라는 것인데 한스 켈젠이라는 그 독일의 법학자가 순수 법학을 이제 주장한 유명한 법학자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 단계설인데 거기에 의해서 볼 때 헌법이 가장 최상위에 있고요. 나머지 밑에 3개는 다 자법입니다. 자법. 예. 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말이 어려워. 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다 뭉뚱그려서 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일반적인 이제 법률과 법령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재정 주체가 다릅니다. 재정 주체가 헌법은 국민이 그 재정권자입니다. 국민만 만들 수 있고요. 개정도 국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국민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헌법이 이거 최상위에 있는 법이고 그 밑에 모든 자법들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바로 밑에 있는 자법이 이제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법으로 끝나지만 그것도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명칭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에 대한 법률, 뭐 예를 들어서 총포 및 도검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뭐에 관한 법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거. 근데 헌법 가지고 법률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헌법은 법률이 아닙니다. 물론 헌법도 법 규범이죠. 그러나 법률이란 말은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 규범에만 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이제 읽다 보면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 국가안보나 뭐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은 자법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문 보실 때 어떤 신문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어떤 신문은 시행령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은 그 자기네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일 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하고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총리나 장관입니다. 그래서 총리령, 부령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총리령, 부령 그러면 이건 시행 규칙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그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그 규범이죠. 그래서 조약도 일종의 법적 성격이 있고요. 조약은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규범이 있습니다. 조례. 여러분 지방의회 뭐 이런데 조례가 시행 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그러는데 이 꽝 잡는 게 매다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자, 그러면 헌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최고 규범인데 이게 뭐 그러면 그냥 놔두면 헌법이 뭐 이렇게 실현이 되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은 그냥 장식품이었어요. 아무런 규범적 실효성이 없었어요. 뭐 헌법 위반 밥 먹듯이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여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대들 때도 이제 헌법을 인용할 정도로 헌법이 그만큼 이제 규범적인 힘을 갖게 됐고, 특히 현재 우리 현행 헌법은 87년에 개정됐는데 이게 내년으로 30년째 이제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헌법 안 바꾼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헌법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되게 창피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불안정하냐, 헌법도 자주. 이게 뭐 너무 오래가 안 바뀌어서 이제 안 바뀌어서 외국은 수시로 바뀌는 나라도 많거든요. 성문헌법 국가라고. 그래서 헌법 구실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뭐 업로드 한다고 그런 말만 쓰잖아요. 어디다 올린다. 일단은 헌법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헌법이 일단 국민들 머릿속에 일단 업로드가 돼야 돼요. 헌법에 대해서 인풋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업로드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 인스톨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도 그냥 뭐 다운만 받아놓고 예전에 업로드만 시켜놓고 설치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이 안에 프로그램 들어있어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깔아야 그거 가지고 뭐 돈도 벌고 다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헌법이 내 인격의 일부가 되는 거야. 이건 뭔 얘기냐면은 헌법이 완전히 체화돼서 헌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생활 속에서 구사할 수 있고, 이게 일상 언어 속에서 막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재화돼야 돼요. 내면화돼야 됩니다. 헌법을 피상적으로 알고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헌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게 간단하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수천만 명의 그 인류가 희생을 해가면서 전 세계 어느 종교도 헌법이라는 이 헌법을 만드는데 그 희생된 그 희생자들 수만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죽은 사람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00만 명 된다고. 그 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 피를 안 흘려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죽은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그 사망한 영국군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 몇백만 명 단위로 죽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독립전쟁도 뭐 수백만 명 죽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3.1운동 때 수만 명이 죽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류가 진짜 목숨 걸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진짜 정말 피땀 흘려서 쓴 그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게 되면, 그런 헌법의 내력을 아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선조들이 또는 인류의 어떤 선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제 후배가 같이 얘기하다가 형, 헌법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거 좋은 얘기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셔서 좀 다소 재미없고 따분하긴 하지만 또 강의도 잘 못하지만 제가 이러면서 듣다 보면 헌법이 헌법이라는 게 있대 뭐 이렇게 되면서 헌법이 뭐 생각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인간의 뇌라는 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든요. 생각이 서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거기 뭐 강사가 와서 어리버리하게 얘기하는데 뭐 엄청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얘기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헌법이 중요하대.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헌법이 조금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인스톨한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내재화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로 그걸 하면서 우리 사회 상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헌법이 실현된 정치가 되면 정치가 적어도 지금처럼 후지진 않다. 후진력 좀 더 정치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 돼야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고 기분이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가 너무 못하면 그 자체로서 짜증나고 힘들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결국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헌법을 실현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게 헌법 1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승민이 이거 가지고 떴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뭐 나는 조유진이다. 그래서 어쩌자고 뭐 얘기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한 50년 걸렸어요. 50년. 제 나이가 그냥 나와버렸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냥 아무 가능이 없어요. 얘기가.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이 5글자가 우리 헌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탑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헌법 조문의 나머지는 다 이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그리고 이 민주공화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를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이거를 수없이 많은 책도 많이 봤어요. 이거 깨달으려고. 진짜 명벽수행도 했습니다. 제가. 단전호흡도 하고요. 별짓 다 했습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데 혼자서는 못 깨닫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질문과 대답과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물론 이것도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었죠? 사형 먹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탄생했죠? 예. 그 다음에 군사정권,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정권이 있었죠. 이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다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그러시겠죠. 쟤 이상한 놈이다. 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놈이야. 아주 보수적인 꼴통이네 이랬을 텐데 우리가 이 실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가 절대로 독재자한테 사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건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론 때문에. 얘가 애들 다 배려놓는다.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도 이 죽이기 좀 뭐하니까 도망가라고 그런 거죠. 이거 가지고 죽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지식하게 이제 뭔가 이제 자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똥꼬집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같아요. 생긴 것도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아까 강태호 같이 생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 죽음도 결국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국 뭡니까? 다수결이죠. 다수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별로 죽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볼 때 별로 이게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거든. 왠지 껄찍해. 뭐 이스라엘의 왕 뭐 이러는데 자기가 괜히 죽였다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면 그 사람 정치가인데 정치가는 자기가 지지 기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안 죽이려고 계속 입히게 접히게 됐는데 결국은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살인 강도가 있어서 걔를 죽이려고 했는데 걔를 살려주고 이게 예수를 죽이라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다 몰려와서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예수 죽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인 거 아닙니까? 예. 절대로 빌라도 총독이 독재자고 나쁜 놈이라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같습니다.
자, 그다음 히틀러의 나치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얘네가 무슨 쿠데타로 집권한 게 절대 아닙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요새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 내각 개헌 뭐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원 집정부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때 헌법이 이원 집정부제 헌법이었고요. 그 헌법하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대통령이 죽으면서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적으로 집권한 거죠. 아주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자, 민주주의의 사물입니다. 히틀러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또는 어떤 독재자가 히틀러한테 권력을 계승해 주는 것도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의 군사정권 다 이 국민투표 통해서 됐어요. 유신헌법 다 국민투표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그 5.1 쿠데타 때 헌법 대통령 선거 다 국민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다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민주주의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민주주의의 그런 위험성을 알고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늑대가 있죠. 양이 있습니다. 자, 제가 늑대 3마리와 양 1마리가 같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사이좋게 잘 지냈어. 근데 이제 먹이가 부족해졌어요.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얘네들 넷이서 모여가지고 늑대 3마리와 양 1마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제 식량이 부족한데 우리 어떻게 할까? 다수결을 정하자 해가지고 양을 잡아먹기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기를 해보시니까 당연히 3대1이 나오겠죠. 양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제대로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양을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제일 약자고 소수고 그러니까 힘을 가진 다수가 다수결로 참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약자 소수자 문제가 굉장히 요새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 다수결에 의해서 거기 아무런 노 프라블럼 거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공화입니다. 공화.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이게 위험하거든.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민주주의가 가진 그런 약점, 이거를 어떤 공화적인 것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화는 뭐냐? 공화는 한 놈이 다 모든 걸 독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이게 영어인데요. 라틴어 원문으로 하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레스 푸블리카라고 해가지고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는 공공의 것이지 뭐 국가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회 원리가 될 수 있는데요. 모두의 것이지 어느 한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세력, 집단의 그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 그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을 갖다가 자기 친인척 써가지고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또 2억 4천만 원이나 뜯었어요. 겨루에 간을 내먹지. 이게 왜 다 문제가 되느냐? 이 공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진들도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그 보좌관들을 그렇게 자기 친인척들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때 선거운동 시키고 미국에서는 보좌관들 자기 선거운동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 때 되면 선거 전부터 가 있죠. 한 1년 전부터. 저는 다 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개선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화라는 것은 그렇듯이 굉장히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뭐 대아리들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이든 또는 지자체든 공화의 정신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거지. 이제 그동안 근데 우리는 민주화만 생각했지 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주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공화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김부겸 의원도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뭐 그런 책도 내고 있는데
사실 김부겸 의원님한테 여러분 김부겸 의원 아시죠? 대구에 그분한테 헌법 강의를 그분 백수일 때 제가 2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공화국 개념 좋다 그러면서 그거 좀 공부 좀 더 해보고 싶다.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 해서 제가 이제 공화 사상, 공화주의에 좀 밝은 그 박사 한 명을 내가 소개를 시켜줬죠. 그랬더니 이제 공화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이 잘못된 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사는 지혜, 함께 서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약자도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그 민주공화국의 그런 그 기본 원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사법연수원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연수를 갈 거 아닙니까? 연수원 다닐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늑대 3마리와 양 1마리.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법연수생들한테 헌법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해주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절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늑대 3마리와 양 1마리가 있을 때 양 1마리를 잡아먹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막는 게 헌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만약에 민주주의의 원리대로만 하면 잡아먹혀야 될 운명인 양을 민주공화국에서는 함께 사는 일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민주공화국의 사상이고요. 그래서 약자, 소수자 보호 이게 헌법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주 그 머저리티 다수파들은 사실은 헌법이 없어도 자기들 권리 다 챙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 뭐 이런 재벌들 이 사람들 뭐 헌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헌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막말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말 힘없고 빼없고 소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든가 어색하다든가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 배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헌법의 정신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헌법이라는 게 정말 숭고한 거죠. 헌법의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헌법 이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잘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 각종 뭐 기본권이나 통치구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제가 기본권 말씀드렸는데 그럼 민주공화국의 자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인데 국민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기본권입니다. 권리가 있죠. 그 권리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크레타의 미궁인데요. 이 안에 있는 괴물 이게 반인 반수인데 얘 이름이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미노는 미노스의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성이랍니다. 성. 그 당시 왕이 미노스였어요. 크레타의 왕이 미노스였고 타우루스는 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공룡할 때도 무슨 루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이제 이것도 스토리가 복잡한데 어쨌든 약간 저주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미노스 아들로. 그래가지고 크면서 난폭해지니까 미궁수에 가둬놨어요. 그랬는데 미노스 왕한테는 이 괴물 말고 제대로 된 멀쩡한 아들도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테네에 갔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레타의 미노스 왕이 이제 크레타가 훨씬 셌어요. 아테네는 좀 약간 그렇게 힘이 약했지. 그래서 아테네한테 뭐 몇 년에 한 번, 7년인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남녀 각 뭐 7명씩 보내라 이렇게 공물로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오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삼은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아테네에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누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괴물 찾아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를 따져봅시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미노스 왕 같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가 나타나가지고 자 1년에 뭐 몇 명씩 나한테 사람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무 뭐 무탈하게 아무 사고도 없이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제안을 했다고 쳐요.
여러분 그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굉장히 이게 바로 기록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러면 몇 명 희생해가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면 그게 실용적이지 않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반면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헌법은 여기서 바로 후자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마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비록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더라도 자유롭게 자율적인 인간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류가 헌법을 만든 이유죠. 만약에 헌법 절대 왕정, 옛날에 헌법이 있기 전에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서 어떤 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이런 삶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유익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해요. 독재자가 나와서 말이지 다 해야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권리를 위한 투쟁, 이게 바로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은 불의에 항거한 사회국 민주이념 개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되고 권리를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내 권리가 지켜지지. 그리고 내가 웃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자, 내가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고 또는 권리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고 직장에서 잘리고 돈도 없어, 하루 먹기도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길을 택할 것인가? 나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다. 이게 독일의 법학자 예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요.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은 이 예링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그 권리를 위한 투쟁, 아까 미노타우로스를 숨어 들어가서 죽인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헌법은 그런 인간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러분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상,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복종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법은 어마어마한 이 표현은 미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헌법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법에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도찐 개찐인데, 여러분, 핵 무기보다 헌법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핵보다 헌법이 더 강하다. 그것은 왜? 이 헌법은 기본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헌법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법은 이런 막강한 기본권을 리스트를 다 두고 있고, 리스트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정이 없어도 헌법의 규정이 없는 기본권도 경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더민주의 신경민 의원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이후에 직장 상사의 스토킹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여러분 진짜 직장 생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일 짜증난 직장 상사 누군지 아세요?
밤에 막 명언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처럼 정말 짜증나. 지워버려. 무슨? 아이고 너나 잘했지. 그러면서 뭐 그리고 뭐 어떻게 주말에 뭐 카톡 보내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그거 뭐 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껐으면 좋겠는데 나에 대해서. 그 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뭐 알 권리, 뭐 이런 것도 알 권리 이런 거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 권리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 서 파생되는 권리라고 하죠. 근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거는 물론 이제 헌법에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헌법의 해석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이제 파생된다. 있고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건 보장돼야 된다. 여러분 이제 제 말씀 듣느라고 좀 지루하실 테니까 시간이 이제 1시간 지났는데요. 이쯤에서 약간 분위기 좀 또 바꾸는 차원에서 영상 하나 보실까요? 아직까지 광주는 여러 도시와 다르지 않아. 잘 들리시나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국선도대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5월 15일 이후에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5월 17일 전국엔 비상기업령이 확대되고 전 대학엔 휴교령이 떨어졌다. 이에 대학생들은 교문 앞에 모인 불과 소규모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0일 광주에 작전용 화려한 휴가 광주 시내에 순식간에 피로를 줬다. 소중의 대검까지 산책한 유혈지간이다. 네, 여러분 이 5월 5.18 이게 없었으면 과연 87년 헌법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과연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이 헌법 체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이야말로 우리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헌법이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의 성조기가 국기잖아요. 그 성조기 선전을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밀렸죠. 그냥 공화당에서 항상 성조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배지도 달아요. 김일성 배지 달듯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성조기의 소유권은 공화당에서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우리 지금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새누리당에서 막 써가지고 거의 뺏길 뻔했어요. 지금 요새 뭐 야당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뭐 저쪽에서 요새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상징, 국가적 상징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거할 때도 중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얻을 수 있는 좀 못 얻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그래서 저는 헌법만큼은 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야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야당이 선정을 해야죠. 또 옛날에 그런 운동을 하셨거나 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헌법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더 힘이 실리고 어떤 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헌법을 가능하게 했던 5월 광주의 이런 투쟁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비록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당시는 결국은 진압이 됐지만 결국은 끝끝내 성공하지 않았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5월 광주 당시만큼 한국이 아직도 그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민주주의나 아까 말씀드린 공화나 이런 사상이 아직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사상이라든가 봉건적인 사상 아직도 많다. 그리고 얼핏 보면 민주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유교적인 왕조적인 그런 정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미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거기에 반기를 두고 했던 게 5.18이거든요. 5.18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공권력 하면 우리는 일단 공권력의 정확한 굉장히 좀 터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항한 게 아니라 이제 총까지 들고 싸웠으니까 총격전까지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막 공권력을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그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내전까지 이건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1절만 들어보세요. 1절. 네. 여러분 뭐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독하죠. 막 도끼를 꽂고 부르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예, 가사도 보면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아주 뭐 거칠 게 없죠. 이런 나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들도 이 가사를 부를 거 아닙니까? 저놈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 바꾸라는 적시자. 뭐 저놈들이 우리 가족들의 목을 따라온다. 이런 살벌한 국가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나라에서 이게 이제 이 노래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왔다는 노래 아닙니까? 1789년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이게 헌법 사상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본 정서나 어떤 정조가 어느 정도 뒤에 뒷받침이 돼야 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헌법을 그러지 않고 그냥 이런 역사적인 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지루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좋은 말만 써놓고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정말 좀 살벌한 그런 상황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러나 복사해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두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명함 나눠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다시 명함을 드릴 텐데 거기 이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 전체 번역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블로그 맨 그 게시물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뒤로 가야죠. 처음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우리 헌법을 안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헌법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헌법만 읽으면 우리 헌법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보고 보면은 그리고 이 방금 보신 라 마르세이지의 그 살벌한 가사를 떠올리시면서 이걸 읽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헌법을 보시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헌법이라는 게.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헌법 조문을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께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노래도 들으셨고 인간과 이거는 짧습니다. 이거 2페이지하고 약간 좀 추가되거든요. 예. 이거 여기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만 나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의 무지, 망가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되는 이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런 내용이 전문에 나온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까 뭐 기본권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평등권, 그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다음에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시민 누구나 자기 대표자를 통해서 또는 직접, 여기 보면 이제 직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기가 직접,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 대표자,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이게 직접 민주적 사상 이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헌법은 아직 이런 건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이 당시가 훨씬 더 지인화된 거죠. 우리 헌법은 아직 그 단계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신체의 자유라든가 뭐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무죄 추정의 원칙, 종교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여기 다 어지간한 기본권이 다 여기 나오고요. 그 모든 기본권이 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프랑스 헌법을 네. 참고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헌법 좋은 질문,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질문 주시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에서 이제 유래되거든요. 임시정부가 19년도에 임시헌장을 만드는데 그때도 어지간한 내용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근데 왜 재밌냐면 이건 역사 얘기인데 임시정부가 그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상하이에서 프랑스 조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답니다. 임시정부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헌법을 만들 때 임시정헌법 만들 때 프랑스 헌법을 많이 참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그래서 중화민국 임시헌법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이게 이제 약간 그 프랑스 헌법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일단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일단 이 시간에 말씀드린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이제 기사를 보죠. 자, 볼리비아에서 최근에 그 대통령 이름이 뭐냐? 에보 모랄레스라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사선을 하려고 했잖아요. 사선.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이제 국민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국민투표라는 것은 이제 집권자한테 유리하거든요. 대통령한테 유리한 겁니다. 국민들이 어지간하면 대통령이 뭐 하자는데 그거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볼리비아에서 이거 no 하고 이제 부결시켰습니다. 사선의 꿈이 이제 부산된 거죠. 예. 독재자도 헌법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에서 헌법이 무서운 거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톡인데요. 뭐 과장님 뭐 특히 왔습니다. 가장놈 그래놓고 밑에 자기가 문자로 바꿨어요. 뭐 이런 게 있고 일 아니면 뭐 어쩐다고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 못 하시니까 말코라 써지 마라 만만하지 뭐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직장 상사와 팀원 간의 이제 카톡 내용인데요.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욕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 더 싫어하실까봐 제가 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 금지법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최근에 헌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영어 교육 금지는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영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게 학습권과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이게 이제 헌법에 있는 권리거든요. 이제 위헌이라고 헌법성을 냈는데 헌재에서는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란 교육 목적이 있는 건데 아이들이 1, 2학년이면은 물론 뭐 영어에 접할 기회가 많은 애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 아이들에게 일단 우리말부터 배우는 게 순서지 영어부터 그렇죠. 영어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이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이 뭐 바람 피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형사 고발을 하죠. 간통죄를 고소를 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간통죄 고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합의에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제 새로운 풍속도가 이제 그 간통죄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위자료. 그래서 이제는 위자료 이렇게 1,000만 원, 3,000만 원 호가한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안 쓰는 게 좋겠죠. 예, 좀 더 세게. 앞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런 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담이고요. 자,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지금 박모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이 안광 눈빛이 무서운데요. 이게 이 차유람 선수인데요. 당구 얼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당구가 왜 나오냐? 당구도 헌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성년자들이 당구장 출입이 금지됐었어요. 네. 근데 헌재에서 이걸 풀어줬습니다. 이거 위헌이다. 아니 애들이 가서 이렇게 그 당구할 수도 있지. 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또 그럴 때는 아주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도 당구장을 출입할 수가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담배를 해. 그러니까 흡연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죠. 예, 맞습니다. PC방도 흡연도 중요한 문제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소주 드시러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자, 소주 저 참이슬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시골 지방 소주들을 서울에서 마시기 힘들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도소주 구입 명령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도에서 생산된 소주를 먹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참이슬 같은 거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각 도에서 나오는 것은 딴 데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참이슬은 서울, 뭐 처음처럼 강원도 맞나?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참 경상북도, 시원은 부산, 입세주는 전라남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도소주 구입 명령 구입제가 뭐 그게 강제하는 게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꼭 경례에 가둬놓지 않고 이제 딴 동네 가서도 다른 도에서 나온 소주를 먹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헌재에서 우리 서민들한테 아주 큰 공을 세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인터넷, 자, 여러분 뭐 키보드 인터넷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났죠.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알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외국의 포탈이나 외국 업체들은 실명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외국의 회사와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과 경쟁에서 우리나라 밀린다 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는 얘기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실명제하는 게 이제 합헌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게 선거 때는 뭐 그 실명제를 뭐 강행한다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건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거 때라고 해서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장면 여러분 아까 수비 일관하게 제가 또 열심히 편집해 보니까 한번 보시고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든 야든 개헌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여에서 보는 개헌과 야에서 보는 개헌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장님 입장에서 설명 좀 해주시면 네, 많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대헌을 하게 되면 대헌이 이제 블랙홀이 돼가지고 급속히 이제 대통령 권력이 약화됩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하고 싶지 않죠.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임기 단축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야당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저도 뭐 국회의원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의원 내각제는 꿈의 정치가 된다. 꿈의 정치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행정부 권력까지 가지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설령 야당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겉으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원래 그 기원이 의회 주권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의원 내각제가 이제 영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의회 주권 사상이 깔려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제가 더 많죠. 왜냐면 대통령제는 미국이 영국의 그런 의회 주권에 맞서가지고 또는 물론 왕정의 정때 있는 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그런 거에 합을 띄워가지고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한 명의 지도자, 이게 상당히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한국사회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의원 내각제가 되면 그냥 한 번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미가 많이 없을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제는 아니고 미국식 대통령에서 약간 좀 별주종이죠.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가 있고 실권은 없지만 국무회의도 있고.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 우리가 헌법 만들어졌을 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의결 사항이었는데 5.16 군사정권 이후에 그걸 이제 심의사항으로 바꿔놓습니다. 힘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복원이 안 됐어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래서 국무회의가 심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죠. 근데 의결 제도가 만약에 다시 있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라도 그럼 국무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역사적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지거든요. 의결을 한다. 한 번 더 생각하겠죠. 그래서 의결이 보장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무회의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세게 하면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정을 좀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말씀하셨지만 SNS 아까 톡톡 말씀하셨지만 이런 세대에 30년 전에 만든 헌법을 아직도 저희는 쓰고 있으니 조금 개정을 좀 정말 해야 되겠네요. 시대에 맞게. 예. 꼭 필요하네요. 특히 이제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번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파고 같은 국민인데 여야를 희한하게 또 힘의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야당한테 조금 힘을 주면서 그렇다고 여당은 완전히 짓밟은 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지형이 더 하기가 더 좋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너무 세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서로 비등비등하잖아. 그러면 할 수 있죠. 저는 부천시 같이요. 워낙 월등하니까 게임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근데 이제 헌법의 개정은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일하게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법이 헌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선택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데 이때 지금 국회에서 빠르게 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잘하느냐 누가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편협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신 활동처럼 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임기 내에는 아마 개헌이 어려울 거고 저는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저 우영문 국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내년 4월 재보선 때 뭐 개헌을 같이 하자 원포인트 개헌하자 저는 그거 반대고요. 저는 충분한 논의 과정과 국민적 의사 수렴을 통해서 다음 정권 초에 하는 게 저는 좋잖아요. 내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해도 되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거다. 이거를 억셉트 해주면 우리가 찍어주겠다. 이걸 가지고 걸 수 있죠. 그러면은 후보들이 용 빼는 재주가 없지. 다 약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한 1년 정도 논의과정, 최소한의 1년 네,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그다음에 언론 통해서 이제 파기 헌법을 많이 좀 알리고, 그러면 저도 열심히 바빠질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머리에 확 박힌 게 있는데, 이 헌법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백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 내가 내 권리를 지키려고 싸워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을 신청을 해야 된다. 네. 우리 뒤풀이 하실 분들은 따로 이렇게 좀 시간 내셔서 말씀 더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링컨처럼 2분 스피치로 승부하라의 저자, 2분 만에 대중을 사로잡는 스피치라는 주제로 박진영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멀리서들 많이 오셨어요. 원미동에서도 오셨고 고강본동에서도 오셨고, 예, 그리고 신국동에서도 오시고 상동에서도 오셨어요.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 시의회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